안녕하세요.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 기념 원음방송 특집 대담 시소의 진행을 맡은 김성수입니다. 시소, 어느 한쪽이 올라가 멋진 풍경을 바라보고 있으면 다른 한쪽은 잠시 내려와서 기다리는 그런 배려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잠시 후엔 또 반대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 세상의 평등이란 어떤 것일까요? 아마도 시소와 같은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한쪽이 높이 올라가 있을 때는 다른 쪽이 기다려주고 또 다른 쪽이 내려가 있으면 또 스스로 자리를 바꿔줄 줄 아는 그러한 배려들이 우리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원동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서로의 균형 그리고 사람 사이의 공평한 위치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 중에 평등을 이뤄내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사회에서 평등을 찾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많은 분들 중에서 특히 여성가족부의 강은희 장관님 모시고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에 어떤 과제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에 발생한 강남역 10번 출구 살인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여성들이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물리적인 폭력, 또 정서적인 폭력, 그리고 사회 구조가 가하고 있는 그런 폭력들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이런 불평등한 사회 구조가 결국 여러 가지 가족의 문제, 또 청소년들의 문제까지 야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여성가족부 강은희 장관 나와주셨습니다. 말씀 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이름 때문에 여성과 가족을 위한 부처다 이런 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정부 부처가 17개 부처인데요. 예. 국토교통부나 보건복지부 그리고 고용노동부 이런 데는 뭘 하는 부처인지 정확하게 기능이 나와 있죠. 그런데 여성가족부는 여성, 청소년, 가족이라는 어떤 특정 대상을 정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가족부는 여성과 청소년, 가족을 위한 정책을 펴는 부처로서 우리 사회에서 그 사각지대, 특히 어려운 분들에 대한 정책을 펼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성에 관한 정책 중에서도 여성들의 경력 단절된 분들을 위해서 경력 단절을 지원해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요. 가족의 건강한 삶과 그리고 가족 중에서 또 일부 해체된 가족들, 한부모 가족이나 조손 가족, 다문화 가족을 지원하고 있고요. 청소년도 청소년 활동뿐만 아니라 가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포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가족들이 잘 살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뭐 여성이나 청소년도 큰 범위에서 보면 가족에 또 속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특별히 사각지대에 있는 그래서 사회적 고를 메우는 역할을 핵심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노력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 사실 명칭이 계속 바뀌어 왔어요. 그래서 더 오해가 많은 것 같아요. 여자들만을 위한 그런 부서다. 이런 생각들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초기에는 그렇게 출발했는 게 사실입니다. 1988년도 정무장관실에 여성의 권익이나 그리고 또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어서 출발을 했는데요. 정식 부처가 된 거는 2001년입니다. 2001년이 되어서 이제 여성 정책과 더불어 가정폭력, 성폭력 그리고 성매매 피해 여성들을 지원하는 부처로 이제 처음 출발을 했고요. 2005년도에는 가족 업무가 또 이관되었다가 2010년에는 청소년 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이제 방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 청소년, 가족에 대한 주무 정책 부서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사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여성이
제대로 대접을 받으면 여성부가 필요 없지 않느냐. 네. 그리고 또 반대쪽에서는 여성을 이렇게 특별히 지원한다고 네. 또 여성을 중심에 놓고 가족들을 지원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남자를 역차별하는 구조 아니냐 이런 서로 다른 그런 판단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부의 영문 명칭은요. 네.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입니다. 그러니까 젠더 이퀄리티는 뭐냐 하면은 양성평등을 그렇죠. 얘기하죠. 예. 그래서 1995년에 그 여성발전기본법에서 비롯되는 이 정책이 2015년도에 오면 양성기본법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각종 정책이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평등한 남성 여성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데 정책의 포커스를 두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양성평등 네. 서로가 좀 더 높낮이 네. 이렇게 균형을 잘 맞춰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네. 그런 지원을 하는 부서다 이런 얘기죠. 네, 실제 예를 들어 보면은 어떤 성별 특성에 의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불평등적 내용들을 개선하는 정책을 저희가 펼치고 있는데요. 가깝게 정책 제도 개선한 내용을 보면 우리가 하재 피해가 되었을 때 보험 제도에서 여성이 특별히 더 이제 외모가 좀 신경을 쓰니까 얼굴에 하상을 당했을 때 보험금 지급을 3,200만 원 했었는데 예. 남성은 상대적으로 1,0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어요. 예. 근데 이게 불공평하다고 해서 남성도 균등하게 예. 똑같은 비용을 지급하라. 이것도 성별 영향 분석 평가를 해서 개선 권고를 한 거고요. 그리고 육아휴직에도 공무원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여성들만 3년을 했었는데 예. 이제 법을 제도를 바꿔서 남성도 육아휴직을 3년으로 할 수 있도록 네. 개선한 내용 등이 양성평등기본법의 정신을 반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최근에는 외교관 임용할 때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가 초기에는 여성만을 위해서 실시를 했는데 최근에는 얼마 전에 한쪽 성이 70%가 넘어서 여성 외교관들이 70% 넘어서 남성을 3명 더 채용한 사례도 있죠. 아, 그렇군요. 네. 시험을 항상 여성들이 더 잘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남자들을 보호하는 그런 부서처럼 이렇게 또 정책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결국은 그 모든 정책이 합쳐져서 여성과 남성이 균등한 기회를 갖고 그러니까 공평하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한쪽에 아까 시소가 기울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어떤 쪽은 이쪽이 조금 기울어져 있으니까 다시 맞춰주고 맞춰주고 하는 쪽은 또 맞춰주면서 끊임없이 정책을 맞추다 보면 양성이 기회가 균등하고 지혜에 있어서도 같은 골고루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이 바뀌어지는 거죠. 장관님, 제가요 예전에 연극 연출을 좀 했었습니다. 그때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다룬 연극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수요 집회에 참여도 하고 또 직접 취재도 하고 그랬는데 여성가족부가 우리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지원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화해와 치유재단의 업무들도 이렇게 그 지원을 하면서 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돕고 계시던데 그런 정책이 따로 있나요? 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률이 여성가족부 소관 법률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 한일 합의에 대한 결과로 이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그리고 이분들이 오랫동안 마음의 상처를 받아오셨기 때문에 마음 상처에 대한 치유 이런 부분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크게 사업별로 개별로 피해자에 대한 대상 사업과 그리고 모든 피해자들을 위한 사업으로 이렇게 나뉘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해치유재단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그 재단 관계자들이 피해 할머니들을 직접 찾아뵙고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또 올해 8월 말에 일본으로부터 이 출연금이 출연이 되었습니다. 그 출연된 이후에 이제 피해 할머니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사업에 대한 집행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반대도 굉장히 많은데 또 네. 전혀 받지 않겠다 이러시는 네.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설득을 하실 생각이세요? 저는 뭐 개개 한 분 한 분들의 의사가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합의에 대해서 이제 흡족하지 않으셔서 여전히 반대하시는 분들은 반대하시는 분들의 또 나름 이유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여성가족부에서 직접 이제 피해자 할머니들을 일일이 찾아뵈어서 개별 상황을 확인해 보면 또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 합의가 참 어렵게 이루어진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책임 본인들의 행위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그리고 반성하고 그 책임 조치를 이행하는 결과로 이제 출연을 하고 재단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31분을 찾아뵙고 이분들이 이제 모두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동의했는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개별로 이제 지금 현재까지는 23분 정도 이제 지급을 해드리고 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의 이제 의사가 진정하게 그대로 저는 그 요청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한 분 한 분이 개별적으로 어떤 의사가 있는지 그거를 존중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어떤 분이라도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재단에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요청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니까 빨리 진행을 해달라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여성가족부는 한 분 한 분들의 뜻을 그대로 존중해서 진행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개인 소신으로서도 일본 정부의 출연금을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반성의 증거로 받아들이고 또 인정을 하는 것이 본인들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대다수 할머니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을 내부 갈등에 의해서 찬반에 의해서 또 다른 상처를 안겨드리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개별의 의사를 다 존중을 해드리는 게 가장 잘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오늘은 그 얘기를 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장관님 그 경력을 보니까 굉장히 특이합니다. 네. 원래 선생님 하셨더라고요. 네. 그렇죠. 물리를 또, 가르쳤었죠. 아니 근데 물리를 가르치는 선생님께서 예. 갑자기 또 CEO가 되셨다가 네. 그리고 장관도 되시니까 또 여성가족부란 말이에요. 네. 국회의원도 하셨고 중간에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은 정말 무슨 변화무쌍한 그런 행보를 보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이 모든 일들을 섭렵하시면서 어떤 계기가 있으셨던 건가요? 글쎄요, 뚜렷하게 지금 직업을 목표로 하지는 않았던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우연한 기회가 연속이 되면서 현재 이 자리에 왔는데요. 네. 다만 이제 제가 맡은 임무가 어떤 거든지 그 당시로 굉장히 성실하고 성의를 뭐 누구나 기본적으로 그건 해야 되는데요. 그러한 기회가 저한테는 우연히 왔었고 네. 그런 것들을 좀 성실하게 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했던 게 이제 오랫동안 쌓여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활동하실 때도 사실은 좀 그러니까 IT 쪽의 네. 전문가로서 오히려 미래창조과학부 쪽이 더 네.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여성가족부 장관이 되시면서 사실 그런 경력들이 도움이 되시나요? 많이 도움이 되죠. 예. 제가 국회 활동할 때도 그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위원회가 예. 아니고 교문위에서 활동했던 것도 예. 사실은 기업을 하면서 가장 애로가 느꼈던 게 인재 부분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에 굉장히 좋은 인재가 들어와야 중소기업을 발전할 수도 있고 예. 그리고 또 젊은이들도 중소기업을 기피하지 않아야지 일자리가 원활하게 공급이 되는데 지금은 그 일자리 공급 시스템이 거의 이제 깨어졌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기업에 인재를 공급하는 입장에서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청년들의 인식도 바꾸는 부분에서는 문화와 교육을 어울러서 같이 한번 정책을 잘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예. 그리고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는 그런 열심히 하면서
그러면서 사각지대를 없애고 국민들께 필요한 서비스를 특히 생활에 필요한 밀착 서비스를 해주는 입장으로 지금은 네. 또 더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장 밀착 서비스를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실제로 장관실 앞에 이 수식어를 아주 재미있게 붙이셨더라고요. 네, 생생동행 장관실이라고 예. 제가 기업을 해봤기 때문에 실제 현장의 체감도 그리고 효율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행장 행보 프로그램을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최대한 자주 많은 정책 종사자들을 현장에서 면담을 하고 예. 국민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정책이 어떻게 파급이 되고 또 현장에서 정착하고 있는지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정책 효과를 잘 내기 위해서 더욱 국민들에게 신뢰받기 위해서 생생동행 장관실을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겉으로는 굉장히 평화로워 보이지만 실제로 불평등 때문에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 세계 경제 포럼이 해마다 발표하는 그 젠더 수치를 보니까요. 이게 2006년부터 계속 발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0.649 점으로 116이더라고요. 네. 이건 사실상 최하위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이 젠더 격차 지수를 논하기 이전에 뭐 성폭력 문제라든가 여성이 폭력에 처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든가 특히 요즘엔 데이트 폭력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굉장히 불거지고 있거든요. 네. 장관님 지금 세계 여성 폭력 추방의 날이 11월 25일이잖아요. 그래서 여성가족부가 성폭력 가정폭력을 추방하겠다 이렇게 주간을 딱 정해두고 이제 또 일도 하고 계신데 이런 그 주간 어떤 의미가 우리한테 있을까요? 1991년에 11월 25일을 세계 여성폭력 추방 주간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예. 11월 25일부터 12월 10일까지 2주간 이 행사를 했는데요. 우리 여성가족부에서는 2011년에 성폭력 그 추방 주간을 정해서 이 행사를 지속해 왔습니다. 예, 예. 특히 올해부터는 가정폭력까지 예. 같이 합쳐서 예. 성폭력, 가정폭력을 예방하는 주간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주간에는 관련된 행사도 저희가 심포지엄도 하고 예. 그리고 국민들께 직접 다가가서 캠페인 운동도 같이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번에는 특별히 폭력에 대한 관심은 높이고 예. 그리고 폭력은 낮추는 관심 온 폭력 오프 이런 형태로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 캠페인을 지금 시작하려고 하고요. 예, 예. 그리고 중앙부처 17개 부처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시민사회도 함께 참여해서 다양한 형태로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제 심포지엄도 좋고 캠페인도 좋지만 실제로 우리가 강남역 10번 출구 살인 사건을 떠올려 보면 네. 아주 구체적이고 또 진짜 현장에 밀착되어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 폭력 근절 정책 네. 이런 것들은 여성가족부에서 실행하고 있는 게 좀 있나요? 실제로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정책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예. 실제 폭력의 피해자가 대부분 그 85% 이상이 여성들입니다. 그렇죠. 특히 성폭력 피해자는 90% 이상이 여성이 될 수밖에 없고 네. 그래서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폭력이 발생하면 신고, 대응, 격리나 그다음에 피해자 지원 조치는 예.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전국의 그 해바라기 센터를 통해서 실제 상담이나 의료 지원, 수사 지원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저희 여성가족부에서 하고 있고요. 예. 그 외에 또 중요한 것이 이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예. 그래서 초중고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성인권 교육 교재도 발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6만 9천여 개가 되는 그 공공기관적 성격을 띠고 있는 기관들에게 폭력 예방 교육도 의무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이게 뭐 전부 대책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성폭력 범죄자들에게 전자반지를 채우게 한다든가 그리고
그 성폭력, 성범죄자들에게는 일정 기간 그 관련된 취업 제한을 한다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제도를 통해서 이런 분들에게 그 2013년도에는 친고죄도 폐지한 거 아시죠? 그럼요. 예. 직접적으로 피해자가 고발 조치하지 않더라도 친고죄를 폐지함으로 해서 범죄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는 그런 직접적인 역할과 그리고 그 범국민적 차원에서 예방에 필요한 교육도 지금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그 폭력은 결과잖아요.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성에 대한 혐오랄지 또 사회적 소수에 대한 혐오가 뭐 SNS라든가 인터넷을 보면 아주 넘쳐나고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을 근절시킬 수 있는 어떤 정책이라든가 방법은 없을까요, 혹시? 뭐 근본적으로는 양성평등 교육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또 교육 현장에 양성평등 교육을 확산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공교육 안에서 이걸 다뤄줘야 될 거라고 그렇죠. 생각하는데 예. 물론 여성가족부가 그걸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아니 그렇지만 교육부하고 예. 협조를 하고 관련된 기관하고 이런 부분을 아까도 그 폭력 예방 주간을 맞이해서 중앙부처하고 공조하고 있듯이 예. 이 부분도 교육부하고 저희가 긴밀하게 협조해서 예. 아까 얘기한 인권 교제부터 성인권 교제부터 시작해서 예. 양성평등한 교육을 확산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이러한 부분을 모니터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대중매체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혹시 양성평등한 입장에서 한쪽이 기울어지면 안 되니까 그런 대중매체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방송이나 그 기자단들을 통해서 교육을 해서 성폭력 피해 같은 경우도 보도가 잘못되는 바람에 맞아요. 2차 피해가 발생하기도 그렇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도 여성가족부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세칙 명문대에서 네. 그 남자들끼리의 네, 그런 그렇죠. 단톡방에서 이뤄지는 네. 그런 혐오적인 그런 언사와 그 또 조롱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뭐 이 교육을 통해서도 뭔가 개선해 나갈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정말 적극적으로 그 강한 어떤 징계들 이런 것들이 좀 따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이제 구체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여성폭력뿐만이 아니라 아동학대에 대한 뉴스들도 올 한 해 정말 우리를 가슴 아프게 했었거든요. 실제로 전수조사를 하면서 드러난 그 수많은 사례들과 또 묻혀 있었던 살인 사건들이 막 드러나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참 부모의 입장에서 굉장히 가슴이 많이 아팠는데 뭔가 이 아동학대 근절 대책 여성가족부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네. 아동학대가 발생했고 또 전수조사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네. 발생을 했죠. 그렇죠. 그 부분들 때문에 우리 이제 여성가족부에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서 사회관계 장관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기존의 교육부나 보건복지부에서도 부모 교육을 실시를 했는데 이게 정말 그냥 부처별로 개별로 할 일이 아니고 중앙에 어느 한 부처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서 전 생애 주기별로 부모 교육을 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 부모 교육을 더욱더 활성화시키고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자살을 할 때 마치 자식이 본인 소유물처럼 생각해서 동반 자살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자녀를 키우는 방법에 있어서도 제대로 어떻게 그 어린 아이 자녀들의 나이에 따라서 그 특성을 반영을 하지 못해서 그 무조건적으로 교육하고 자기 교육 철학을 강요하다가 보니까 무지에서 오는 아동 학대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예방하고 부모의 역할을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부모 교육을 좀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조사된 사례에도 보면 그 아빠 효과라고 해서 영국에서 한 30년 동안 그
그 자녀 그 아동 발달에 대한 연구를 한 결과가 있는데요. 아빠가 어떻게 능력을 발휘함에 따라서 자녀의 교육 상태나 그 진로가 완전히 많이 달라진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교육에 아빠의 역량도 높이는 그런 것도 포함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펼칠 예정입니다. 예. 저도 4살짜리 아이를 키우고 있어가지고요. 네. 아빠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몸으로 느끼고 있는데 문제는 실제로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그런 어떤 사회적인 비용 또 물리적인 시간이 들어간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부담을 좀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좀 없을까요? 실제로 이제 뭐 교육부나 보건복지부 그리고 또 우리 여성가족부에서도 부모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예. 부모 교육에 실제 참여했는 부모님들의 반응은 아주 좋습니다. 아, 그래요? 네. 90% 이상이 굉장히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됐다고 하시고 예. 이런 내용을 좀 일찍 알았으면 정말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도 나타내시기도 하고 또 부모 교육을 받은 분들이 자녀와의 대화 시간을 늘리기도 하고요. 예. 근데 이제 이러한 부분을 그냥 개인에게 맡겨서 알아서 부모 교육을 받으세요 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그렇죠. 내년에는 우리 여성가족부에서 부모 교육을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하는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생애 주기별로 부모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결혼 전부터 시작해서 결혼, 임신, 출산을 통해서 부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아이를 출산하면 산부인과에 가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아빠 수첩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네. 산부인과나 보건소 그리고 이 육아 관련된 기관에 아빠 수첩을 나눠드려서 최소한 아빠가 되면 뭐부터 해야 되는지부터 교육을 하거나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군대에 있는 장병들 뭐 진로나 취업도 고민이 되겠지만 나중에 부모가 되었을 때 제대로 된 아빠가 될 수 있도록 정원 교육에도 저희가 이미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도 교양 과목에 그 부모 교육 시간을 개설을 했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교육만으로도 어려운 분들이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사실 저는 네. 이 교육을 이렇게 정식으로 받지는 않았지만 네. 스스로 이렇게 막 찾아가면서 네. 굉장히 늦둥이로 나왔는데 과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너무나 큰 축복이지만 이 감당할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이 됐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어려움들을 갖다 만나고 있는데 그런 아빠들이 저야 그래도 뭐 열심히 사회적으로 아직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있고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라면 이게 교육 자체도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네. 어떻게 보면 그럼 애를 낳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좀 더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떤 그 지원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혹시 없을까요? 그런 이제 뭐 큰 차원에서의 경제 정책이나 이런 건 우리 사회복지 서비스에서 할 역할도 있고요. 가령 아동수당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아마 이제 저출산 대책으로 예. 종합적으로 논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지만 이제 또 거기에 큰 이제 복지적이나 저출산 대책 외에도 예. 우리 여성가족부에서도 하고 있는 내년도 사업에는 예. 1대1로 찾아가는 그 부모 그 상담 서비스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부분에 생활 지원 서비스도 해드리고 예.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부분이 해소가 되어야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그렇죠. 부분이 있죠. 예. 그래서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생활 안정 서비스뿐만 아니라 예. 그리고 상담이나 그리고 부모 교육, 멘토링, 예. 부모가 되는 멘토도 필요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이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전국에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예, 알고 거기에 17개소에 좀 학대 지금도 저희가 조금 일부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더 포괄적으로 확대해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예.
조금 더 자발적으로 이 민간 단체들도 참여할 수 있는 폭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예.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관에서 이렇게 자꾸 뿌려주는 그런 시스템이라서 이제 그 국가 정책을 이제 실천을 해야 되니까 그런 이제 기관이 기본적으로 참여하고요. 하고, 예. 그리고 이제 민간도 네, 같이 참여할 수 있게. 기업들도 지금 저희가 MOU를 해서 예. 무료로 교육을 지금 이미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가족 교육이나 부모 교육 이런 데 과거부터 해온 단체들도 예. 같이 좀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릴 예정입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 기념 원음방송 특집 대담 강은희 장관님과 함께 시소 보고 계십니다. 자, 장관님, 저 솔직히 장관님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우리나라 여성들의 사회경제적 지위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십니까? 점수를 매겨본다면. 아까 그 사회자께서 네. WEF 126이라고 평가하셨는데 젠더 지수요? 예, 젠더 지수, 젠더 갭 인덱스인데요. 네. 실제 이제 이 젠더 갭 인덱스는 정치, 경제, 사회적 우리 수준을 보는 게 아니고 네.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남녀의 격차만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는 남성들을 위한 법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남자분들이 항의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 정도로 우리나라 여성의 지위는 최근 10년에 사실 향상은 많이 되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지표로 보고 있는 정치, 경제, 교육, 건강에 대해서 네. 좀 더 살펴보자면 그 UNDP라고 유엔 개발 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 그 성불평등 지수는 155개국 중에 23위입니다. 23위. 네, 예. 그렇게 해서 나쁘지는 않지만 점수는 안 매기고 예. 계시네요. 근데 예.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어떠냐 하면은 과거 1965년도 기준으로 보면 지금 많이 향상이 되어 있습니다. 대학 진학률도 1965년도 그때는 34% 정도 됐는데요. 그렇죠. 50년이 흐르면서 지금은 75% 정도 됩니다. 네. 굉장히 한 40% 이상 향상됐고요. 예. 그리고 그 여성 임금도 과거에는 21%, 22% 정도만 여성들이 임금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뭐 같이 부부가 일을 하면 남편이 경제적 수익을 다 가져가는 그런 그렇죠. 상태였는데 지금은 임금 여성 근로자가 75% 정도 되고요. 네. 그리고 여성 공무원 비율도 뭐 아시다시피 거의 50% 육박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성들이 그 경제적 진출도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는데 다만 문제는 이 부분은 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는 부분이 여성들이 20대 여성의 사회 진출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30대에 가면은 고용률이 훅 떨어지거든요. 경력 단절 여성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결혼과 임신, 출산을 통해서 경력 단절이 되면서 이 경력이 단절되니까 여성 전체의 평균 임금 또한 남성보다 낮아지죠. 경력이 단절되니까 단절된 부분을 메워줄 임금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이제 여성가족부에서 정책의 핵심으로 지금 두고 있고요.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예. 단절을 예방하고 그리고 이제 대표성 제고. 그래서 이제 그 기업의 여성 임원 수도 아직 많이 좀 적은 편이죠. 그렇죠. 그리고 정치적 권한이나 의사 결정 구조에서도 아직 50대 정도의 여성 진출이 과거에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대표성 제고를 하는 부분들은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다만 지금 20대 여성의 경우에는 진출이 상당히 약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 20대 여성들이 30대에 진입해서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그리고 고용의 질을 개선하는 이런 노력은 지속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정책들을 갖고 계시는 건가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경력 단절이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과정. 그렇죠. 그리고 혹시 경력 단절이 되었을 때 재진입할 수 있도록 네. 좋은 일자리, 아까 경력이 단절되면 비정규직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굉장히 높아지죠. 그래서 예방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는 혹 단절이 되었더라도 재진입할 때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데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예방을 하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일가정 양립할 수 있는 그렇죠. 문화를 확산하고 제도를 만들어주자. 예.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겠죠. 예. 그래서 제도를 만드는 것 중에서는 고용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죠. 임신하고 출산하면 지금 출산 휴가는 대부분 중소기업에도 90일까지 거의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을 해서요. 그러면 육아를 할 때 일정 기간 이상 휴직을 할 수 있는 걸 확보해주고 여성뿐만 아니라 엄마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아빠도 예. 휴직을 할 수 있는 그 보편화된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이제 단절이 되기가 쉽지 않을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가정 양립할 수 있는 그 기업 문화 그리고 가족 문화 이것도 개선되기 위해서 일가정 양립 정책을 정착시키는 데 노력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우리 부에서 이제 노동부에서도 일가 양득이라는 정책을 쓰고 있지만 예. 이제 우리 부에서도 가족 친화 인증 기업이라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이제 주로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쓰기가 어렵지만 이제 육아휴직을 쓰는 순간 저는 이제 굶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일부 네. 대기업들에서 육아휴직을 선택하는 그 남자들 같은 경우에 벌이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네. 사실상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져서 못 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좀 육아휴직 제도를 현실화시킬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요? 네, 그게 이제 저희가 하는 제도 중에 아빠의 달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육아휴직을 하면 완전히 그 급여가 완전히 없다 이거는 아닙니다. 아, 그럼요. 예, 네. 일부 이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아빠의 달은 통상임금의 40%는 우리 육아휴직 기간에 나가게 됩니다. 1년 그렇죠. 동안. 근데 특별히 이제 올해부터는 3개월까지는 그 아빠의 달을 정해서 그 40%보다 더 나갈 수 있도록 그 저희가 정책을 펴고 있고요. 내년 7월부터는 이제 그 정책을 조금 더 강화해서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이제 그 아빠의 달 휴직 그 급여를 200만 원까지 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정책을 좀 더 강화시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통상적으로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에는 아빠가 쓰는 경우는 맞벌이 부부가 많이 있습니다. 네. 이제 엄마가 전업주부인데 아빠 보고 휴직까지 하라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엄마냐 아빠냐 이렇게 선택했을 때 이제 지금까지는 벌이가 조금 낮은 쪽이 선택하거나 대부분 이제 엄마가 선택을 했는데요. 네.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아빠가 선택을 해도 어느 정도 이 불이익은 있지만 그래도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엄마도 벌고 아빠도 최소한의 그 양육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 조금씩 강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남성 육아휴직자가 비율은 이제 8% 가까이 되고 있지만 저는 이제 이런 휴직을 시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이게 남자가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남자도 전체 휴직자의 8% 정도 육박하고 저희가 2020년까지 15% 수준까지 확대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남성이 육아에 동참하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정착이 되고 그리고 아이가 어릴 때부터 남성이 아빠가 육아에 참여하게 되면 성장 과정에서 전생에 주기적으로 아주 효과적인 아빠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확대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물론 차근차근 하는 것이겠지만
200만 원. 이것도 사실 그런데 예. 우리 분명히 통계가 나와 있는데 예. 4인 가정의 최저 생계비라고 하는 게 벌써 예. 뭐 400만 원 이상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걸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아쉬운 수준이거든요. 아니요. 홀벌이 같은 경우에는 아빠가 육아휴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전업 엄마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대부분 이런 제도는 맞벌이 이제 아빠가 육아휴직을 선택하는 경우 저희가 조사해 보면 우리 여성가족부 내에도 이제 엄마가 전업주부인데 아빠가 휴직하는 경우는 엄마가 이제 그 심하게 뭐 아프거나 이런 경우 외에는 거의 한 건도 없거든요. 그래서 맞벌이 부부에 있어서 엄마냐 아빠냐 선택하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생활을 유지하는데 저희가 조사해 보면 크게 무리는 없고 다만 그렇게 하더라도 아빠의 그 이제 그 휴직 비용을 어느 정도 보전하고 선진 각국에 비교를 해봐도 그거는 그렇게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은 아니라고 합니다. 예. 지금 경력 단절 여성 문제를 포함해서 넓은 시각으로 보면은 이제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예방책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뭐 저한테 계속 이렇게 애를 좀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많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못하고 있어서요. 사실은 이제 그 경력이 단절된 경우에도 저희가 지원하는 시스템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좀 이제 청소년 정책 쪽으로 얘기를 좀 바꿔보고 싶은데요. 여성가족부의 주요 업무 중에 하나가 청소년 정책이라고 하셨는데 교육부하고 겹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좀 여성가족부만의 특화된 정책은 이런 게 있다. 좀 자랑해 주신다면요. 네. 그 교육과정, 교과과정을 통해서 청소년들에 대한 도움을 주고 정책을 가져가는 부서는 교육부이고요. 그렇죠.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활동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전국에 이제 여성가족부가 이게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국립청소년 수련원이 5개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굉장히 시설이 잘 돼 있어서 청소년들이 숙박을 하면서 청소년 관련한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또 실제로 서비스를 받고 있고요. 예. 그리고 각 지역에 가보면 청소년 수련관이나 수련원들이 지역 단위로 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이나 그다음에 청소년 유스 호스텔 이런 기관들이 합치면 거의 한 800여 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을 여성가족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그 4학년,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 좀 저소득 계층이나 그 다문화에 관련된 청소년들을 이제 모아서 저희가 방과후 아카데미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가면 이제 저녁 식사와 더불어 학습 활동과 특히 그다음에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예.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라고 법률이 이제 제정이 되면서 그 꿈을 청소년에게 드린다 해서 꿈드림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실제로 다양한 형태로 학업을 그만두고 있는데 이 청소년들이 학업에 복귀하거나 아니면 이제 개념이 많이 바뀌어져서 학업이 또 모두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다양한 적성이 있으니까 그런 청소년들이 자기 진로나 적성에 따라서 자기가 다양한 형태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 체험 프로그램, 진로 지도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정보 파악도 잘 안 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는데 지금 여성가족부는 그럼 사실상 학교 밖 청소년들을 관리하는 거의 유일한 그런 부서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뭐 저희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기관들과 협업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아직 법률의 통과는 안 되었지만 향후에 좀 기대하고 있는 게 이제 학교를 중퇴하거나 중도에 그만둔 청소년들이 최소한 정보를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연계를 해준다면 이 센터에서 청소년들에게 이런 프로그램을 안내해 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다양한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책적으로 몰라서 그런데 위기 청소년의 경우에는 급하게 엄마 아빠 상황이 안 좋았거나 아니면 부모의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거나 그렇죠. 가출한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긴급하게 생활
그 자금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주 그 청소년들만의 정보로 해서 어떤 나쁜 상황에 빠지기 전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에 가서 지원을 요청하면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올해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어릴 때 한번 건강이 훼손이 되면 성인이 되면 굉장히 이게 커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무료 건강검진도 실시하고 있고 건강검진을 해서 문제가 된 청소년들에게는 그 무료로 치료 서비스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도 여성가족부만의 좀 특화된 그런 네. 전문 영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또 우리 원불교하고 여성가족부가 굉장히 잘 협력할 수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 네. 정책이 작은 결혼식 정책 네, 네, 이게 맞습니다. 아닌가 생각이 네. 드는데 사실 원불교에서는 허례허식을 정말 우리 사회에서부터 뿌리 뽑자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종교 단체인데요, 종교 교단인데 여가부에서는 어떻게 협력을 하면서 이런 정책들을 같이 해나가고 계신가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교정 그 원장님도 방문을 했었는데요. 네. 여성가족부가 정책으로 지향하는 이런 게 굉장히 원불교의 교리나 이런 부분에도 일치하는 부분이 많이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예. 특별히 이제 또 고비용 혼례에 대한 문화를 개선하려고 네. 작은 결혼식을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정책을 계속 펼치고 있는데요. 이제 원불교에서도 저희와 같이 호응해서 교단과 그리고 원불교 내의 시설들을 개방을 해서 이제 작은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그 작은 결혼식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뭐 주례를 무료로 해 주시거나 이런 거는 교단 차원에서 많이 협조를 해 주고 계시고요. 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뭐 작은 결혼 서명 운동 그리고 이제 그 원불교를 통한 작은 결혼식을 직접 거행해 주시기도 하고 예. 더불어서 작은 육아 문화도 함께 공동으로 추진하고 저희 서비스나 정책에 이런 데도 적극적으로 또 참여해 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원불교가요 굉장히 그 현실적이고 또 민주적인 교리를 갖고 있거든요. 네, 네. 특히 양성평등이라는 측면에서 네. 굉장히 좀 진보적인 그런 종교인데 예. 여가부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뭔가 정책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혹시 없을까요?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원불교가 강조하는 만민평등 사상 그리고 공동체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그렇죠. 거는 우리 여성가족부의 정책하고 거의 같습니다. 예. 그 정책 하나하나 살펴보면 어디가 이게 주무인지 모를 정도로 예. 많이 닮았는데요. 그래서 양성평등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많은 정책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원불교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또 일가정 양립 정착도 결국은 그렇습니다. 굉장히 우리 부에서 하는 핵심 정책 중에 하나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저출산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도 이제 같이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많이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원불교도 많이 관심을 갖지만 여가부에서도 네. 저 원불교와 함께 할 수 있는 예, 사업들을 예.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오늘 약속을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많은 정책들을 네. 원불교와 함께 같이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016년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한 달여 남았습니다. 네. 여성가족부 장관직에 이제 올해 초에 취임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여성, 청소년, 가족 모두가 행복한 사회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가 얼마나 지금 구현이 됐고 아쉬운 것도 없는지 이런 거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많이 아쉬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네. 저희 부처에서 하고 있는 뭐 여성 폭력 예방이라든가 이런 것도 열심히 했지만 원래 결과적으로 보면
크게 뭐 서너 가지의 대형 사건들이 터져서 국민 불안감도 높아지고 체감도가 좋아졌다가 다시 조금 떨어진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내년에는 저희가 정책도 열심히 펼치고 그런 사건 사고가 실제적으로 좀 많이 줄어들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 더 안정되고 편안한 게 좀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는 해가 되었으면 예. 아쉽죠. 올해는. 네. 2017년 계획들 많으실 텐데요. 네.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좀 이렇게 내년 설명을 해주시면. 예. 2017년도에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부모 교육 부분, 부모 역량을 좀 확대하자. 네. 부모가 되는 게 너무 부담이 되어서 젊은 층은 부모 되는 걸 포기하고 아예 결혼을 하지 않거나 예. 결혼을 해도 아이를 많이 낳지 않는 그런 경향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렇게 부모 교육을 미혼 전에도 받아보면 아이를 교육하고 키우는 게 힘들기도 하지만 행복한 일이기도 하다는 걸 좀 느끼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혼이거나 결혼을 하신 분들께 부모 교육을 전방위적으로 좀 확산을 해서 아이를 키우는 게 힘든 가운데서도 행복한다는 걸 좀 느끼게 해드리고 싶고요. 예. 그게 최우선 목표고,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정책도 정서장애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행동 정서장애가 돼 있는 청소년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해주는 그 청소년 재활 디딤 센터도 내년에는 꼭 건립을 해서 좀 더 많은 청소년들을 지원해 보고 싶습니다. 예. 이왕이면 좀 아동수당도 조금 앞당겨서 현실화되게 좀 해주신다면 아마도 부모 교육으로 행복한 부모 되기를 이렇게 꿈으로 품고 있는 부모들이 조금 어깨가 가볍게 이렇게 아이를 낳는 그런 일에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동수당도 사실은 저희가 0세에서 2세까지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네. 0세 아이를 이제 어린이집에 맡기면 네. 국가에서 그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비용이 89만 5천 원 정도 됩니다. 네. 이제 개인한테 이제 전달되지 않아서 이제 실감을 이제 강하게 못 하시는데요. 아동 1인에게 그 정도 지급을 하고 있고, 이제 전업주부가 집에서 양육할 경우에는 1인당 20만 원을 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잘 효율적으로 조정돼서 국민들께서 잘 체감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항상 국민들은 조금 아쉽다고 느끼는 것이고 잘 피부로 와닿지 않고 예. 또 우리 정책하시는 분들은 이미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예. 몰라주시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아무튼 정책을 보면 그 지향하는 가치관이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장관님 이렇게 만나 뵙고 꿈꾸는 남녀가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갈 때 여성가족부가 참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서로를 마주보고 새로운 세상을 보다 시소. 여러분 오늘 나눈 이야기들 어떠셨습니까? 시소를 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양쪽 무게 중심을 맞추는 겁니다. 만약 서로의 무게가 다르다면요. 무거운 쪽이 무게 중심에 더 가까이 앉아, 그리고 또 가벼운 쪽이 더 멀리 앉아야 균형이 맞춰지게 되는 거죠. 평등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그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 서로를 배려하는 쪽으로 조금씩 이동하면서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그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냅니다. 지금까지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 기념 원음방송 특집 대담 여성가족부 강은희 장관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